경고 신호들이 적색으로 번쩍이고 있습니다. 모든 경고 신호들이 동시에 번쩍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경고 신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매년 1.28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적으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금액은 전체 국방 예산보다 많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보다도 많습니다. 참전 용사, 교육,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총 지출을 합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나라는 미래의 국가를 위해 쓰는 돈보다 어제의 부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에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 또한 분명합니다. 외국 채권국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4년 동안 6,80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각했습니다. 일본은 3,100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은 2021년 이후 1.1조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미국 국채의 전통적인 매수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채권국들이 도피할 때 제국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중요합니다. 세계 준비금에서 달러의 비중이 하락했습니다. 2000년에 71%였던 비중은 2026년에 55%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50% 아래로 떨어지면 네트워크 효과가 깨집니다. 그러면 달러는 기본 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중대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달러의 47%가 지난 4년 동안 인쇄되었습니다. 250년에 달하는 미국 달러 전체 역사 중 47%가 2020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이는 더 이상 세금 수입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정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돈을 인쇄하는 수단에 의존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인쇄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붕괴입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가 이러한 추세를 확인시켜 줍니다. 의회 예산국은 놀라운 수치를 예측합니다. 2034년이 되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모든 연방 세금 수입의 50%를 소모할 것입니다. 세금으로 징수된 모든 달러의 절반이 채권 보유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이 돈은 과거에 빌린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부채 상환 기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식 정부 데이터에서 도출된 사실입니다. 5가지 경고 신호가 모두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 발생은 미국 역사상 이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에서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 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확히 5가지 경고 신호들이 스페인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국은 30년도 차에 안 되어 붕괴했습니다. 1550년에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역사상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자원, 그리고 더 많은 부를 통제했습니다. 스페인은 다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세계에서 무한한 은이 산더미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스페인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은 그 은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은 미래의 은수송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스페인은 그 돈을 전쟁과 제국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은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페인은 90년 동안 6번이나 국채를 불이행했습니다. 그러자 제국은 붕괴했습니다. 스페인을 파괴한 메커니즘은 신비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돈의 홍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생산적인 경제를 약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부가 미래 수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화 공급 증가가 멈췄을 때 발생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없게 되었고 채무 불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이 세 단계를 모두 거쳤습니다. 이는 1550년과 1650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점에서 붕괴까지 1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국이 더 빠르게 붕괴합니다. 정보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본은 밀리초 단위로 흐릅니다. 스페인에게 100년이 걸렸던 것이 영국에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영국에 30년이 걸렸던 것이 미국에는 15년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는 미래의 세금 수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미래의 돈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경고 신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채권국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통화 공급은 영원히 확장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고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이나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스페인처럼 수십 년에 걸쳐 전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몇 달, 어쩌면 몇 주 만에 전개될 것입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은 신뢰로 움직입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페인에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붕괴의 세 단계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파괴 이전에 나타났던 모든 경고 신호가 지금 미국에서 왜 번쩍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닥쳐올 일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명확해질 때쯤에는 준비하기에 너무 늦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붕괴는 고대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사진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단계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붕괴를 이해하려면 정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1550년의 스페인은 모든 면에서 지배적인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은 5개 대륙의 영토를 통제했습니다. 유럽에서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를 통치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도 통치했습니다. 스페인은 합스부르크 가문을 통해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왕조적 주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는 현대의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스페인이 통제했습니다. 브라질만이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스페인은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은 북아프리카의 해안 영토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영토가 스페인의 진정한 힘은 아니었습니다. 은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1521년 아즈텍 제국과 1533년 잉카 제국 정복은 스페인에게 두 선진 문명으로부터 축적된 금과 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훨씬 더 가치 있었던 것은 광산이었습니다. 1545년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포토시에 있는 세로리코산을 발견했습니다. 포토시는 현대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풍부한 은 매장지였습니다. 세로리코 하나만으로 향후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채굴된 은의 60%를 생산할 것입니다. 1550년경 스페인 선박들은 매년 약 300톤의 은을 대서양을 건너 세비야로 가져왔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1550년에 300톤 은은 약 1억 5천만 페소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자체의 세금으로 인한 스페인 왕실의 전체 연간 수입은 600만 페소에 불과했습니다. 신세계에서 오는 은은 스페인 국내 세금 기반보다 25배에 더 많았습니다. 스페인은 사실상 복권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은 무한한 돈의 공급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은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스페인 군대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창과 아르케부스를 사용하는 전문 보병 부대인 스페인 테르시오는 100년 이상 유럽 전장에서 무패였습니다. 스페인 해군은 바다를 통제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벌일 여유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선박을 건조할 무한한 은이 있었습니다. 이 은은 또한 스페인을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제노아,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안트베르펜의 은행가들이 세비야와 마드리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왕실의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모두가 스페인의 은이 상환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스페인 국채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1550년에 부유한 은행가였고 안전한 수익을 원했다면 스페인에 돈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스페인은 무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은 내부에서 스페인 경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붕괴의 첫 번째 단계는 은의 홍수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1550년부터 1600년까지였습니다. 이 50년 동안 스페인은 신세계에서 약 17,000톤의 은을 수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일 경제로 쏟아져 들어온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양의 귀금속입니다. 이것은 스페인 통치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이 도착하기 전 스페인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통화 공급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가격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빵 한 덩어리는 특정 금액이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정해진 액수였습니다. 17,000톤의 은이 경제로 유입되자 갑자기 훨씬 더 많은 돈이 유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머니에 더 많은 동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빵, 천, 가축, 그리고 주택과 같은 상품의 공급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양의 상품을 쫓는 돈이 더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1550년부터 1600년까지 스페인의 물가는 약 400% 증가했습니다. 1550년에 1페소였던 상품은 1600년에 4페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정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재앙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페인 인구가 이 범주에 속했습니다. 노동자, 병사, 그리고 정부 관리들은 그들의 임금으로 해마다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경제는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바로 그 은 때문에 속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스페인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은은 스페인의 수입품과 군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외부로 흘러나갔습니다.
스페인 자체는 생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농업은 발전이 미숙했습니다. 스페인의 제조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시칠리아에서 곡물을, 잉글랜드에서 약물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직물을 수입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스페인은 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은으로 지불했습니다. 은은 스페인을 떠나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은이 닿는 모든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1600년경에는 스페인 은의 유입으로 인해 유럽 전역의 물가가 대략 2배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스페인 상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상품에 비해 비싸졌습니다. 스페인 제조업체들은 네덜란드나 잉글랜드의 더 저렴한 제품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 경제는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더 많은 은을 유출시켰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이었습니다. 스페인이 더 많은 은을 받을수록 스페인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스페인 통치자들은 은을 전쟁에 썼습니다. 스페인은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개신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스페인은 지중해에서 오스만 제국의 확장에 맞서 방어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종교 전쟁에서 가톨릭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1556년부터 1598년까지 통치했던 펠리페 2세 국왕은 끊임없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군사작전에는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은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선박을 건조하고 화약과 대포를 제조하며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도 필요했습니다. 그 비용은 막대했습니다. 펠리페 2세 통치 기간 동안 군사비는 스페인 왕실 총수입의 약 75%를 소모했습니다. 왕실 금고로 들어오는 모든 페소의 4분의 3이 즉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국내 투자, 인프라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한 돈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은 미래의 은 수송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붕괴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1600년부터 1620년까지 스페인 국왕들은 신세계에서 은이 유입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은이 수년간, 아마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유입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은을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플랑드르의 은행가들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은 선정량을 담보로 사용했습니다. 대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가는 오늘 스페인 왕실에 100만 페소를 대출했습니다. 그 대가로 왕실은 1년 안에 1.200만 페소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환은 신세계에서 도착할 은 선정량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은행가들은 은이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포토시 광산들은 매년 수백 톤의 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은은 계속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동안 작동했습니다. 스페인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왕실은 전쟁과 건설 프로젝트에 즉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단이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역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페인은 내일의 돈을 오늘 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은 공급이 중단되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광산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배들이 바다에서 손실될 경우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운송을 방해하는 전쟁 또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1600년경 스페인 왕실은 외국 은행가들에게 약 8,500만 두카트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왕실의 연간 수입은 약 1,000만 두카트였습니다. 스페인의 부채는 연간 수입의 8.5배였습니다. 비교하자면 오늘날 미국은 36조 5천억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간 수입은 4조 9천억 달러입니다. 이는 연간 수입의 7.4배입니다. 스페인은 현대 미국보다 수입 대비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스페인의 수준에 매우 근접했으며 부채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매년 스페인은 더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1600년까지 이자 지급만으로 왕실 수입의 40% 이상이 소모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부채의 늪에 갇혔습니다. 스페인은 오래된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가들은 은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은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이 정확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립니다. 이 채권들은 미래의 세금 수입으로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매년 2에서 3%씩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또한 부채를 상환할 충분한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이자 지급액은 연간 1조 2,800억 달러입니다. 이는 연방 수입의 26%를 차지합니다. 첫 번째 디폴트 이전에 스페인의 이자 지급액은 수입의 40%였습니다.
미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붕괴의 세 번째 단계는 1620년경 시작되어 1650년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은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75년 동안 막대한 양을 생산했던 포토시의 세로리코 광산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풍부하고 접근하기 쉬운 광맥은 이미 채굴되었습니다. 남은 광석을 채굴하려면 더 깊은 갱도, 더 많은 노동력, 더 많은 장비, 그리고 증가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은 생산량은 1600년경 정점에 달한 후 오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1650년까지 생산량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스페인은 선박을 잃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횡단은 위험했습니다. 폭풍, 난파선, 그리고 해적 행위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사략선들이 스페인 보물 선단을 공격했습니다. 1628년 피트 하인 제독이 지휘하는 네덜란드 함대가 쿠바 해안에서 스페인은 수송 선단 전체를 납포했습니다. 납포된 보물은 1150만 길더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거의 1년치에 달하는 은 선정량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은이 도착하지 않자 스페인은 부채를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채무 불이행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 국가부도는 1557년 펠리페 2세 국왕치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은 독일과 이탈리아 은행가들에게 약 700만 두카트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갚을 수 없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모든 채무 지급 유예를 선언하고 은행가들에게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대안이 없던 은행가들은 당위 대출을 낮은 이자율의 장기 채권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신용도를 파괴했습니다. 새로운 대출의 이자율이 급등했습니다. 외서 6%의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스페인은 이제 12에서 15%를 지불했습니다. 두 번째 부도는 1575년 첫 번째 부도 후 18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5천만 두카트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557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계속 돈을 빌렸기 때문에 부채는 증가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다시 채무지급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모든 채무지급을 동결하고 또 다른 구조조정을 강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자율이 18%까지 훨씬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스페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극도로 위험해졌습니다. 따라서 은행가들은 채무 불이행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부도는 1596년에 발생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통치 말기에 39년 동안 세 번째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외국 은행가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어떤 이자율로도 스페인에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스페인의 주요 채권자였던 제노바 은행 가문들은 스페인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들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낮은 다른 나라로 자본을 옮겼습니다. 스페인은 국제 신용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부도는 1607년 펠리페 2세의 아들인 펠리페 3세 치하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이제 영구적인 재정 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은 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네덜란드와 다른 곳에서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비 지출은 계속 높았습니다. 부채는 갚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펠리페 3세는 다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채권자들이 대출금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도는 1627년 펠리페 4세 치해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은 1618년부터 30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분쟁 중 하나였으며 거의 모든 주요 강대국이 연루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스페인은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정운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제는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세수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펠리페 4세는 2천만 두카트의 부채를 불이행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시기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부도는 1647년 역시 펠리페 4세 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신세계의 은 생산량은 이전 수준의 작은 부분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두려움을 샀던 스페인 군대는 과거의 위용을 잃었습니다. 스페인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네덜란드를 잃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스페인 세력은 무너졌고 왕실은 여전히 파산 상태였습니다. 1557년부터 1647년까지 90년 동안 6번의 부도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5년마다 스페인은 파산을 선언하고 부채를 구조조정했습니다. 각각의 부도는 다음 부도를 더욱 가능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각 부도가 스페인의 신용도를 더 많이 손상시키고 차입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한한 은이 어떻게 파산으로 이어졌을까요?
답은 스페인이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정확히 같은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부와 돈을 혼동한 것입니다. 스페인은 은을 가지고 있으면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는 돈이 아닙니다. 부는 생산 능력입니다. 그것은 공장, 농장, 숙련된 노동자, 기술,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스페인은 은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체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수입했습니다. 스페인의 제조업은 약했습니다. 스페인의 농업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스페인 경제는 세상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을 거의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돈은 많았지만 생산력은 부족했습니다. 은이 고갈되자 스페인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생산으로 부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미래 수입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입니다. 스페인은 은이 영원히 계속 유입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돈을 빌렸습니다. 광산들은 매년 수백 톤의 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은 내일의 은을 오늘 썼습니다. 전쟁, 궁전, 그리고 함대를 모두 미래 은 선정량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광산이 고갈되고 보물 선단이 납포되거나 침몰했을 때도 스페인은 여전히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미래 수입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부채는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의 덫입니다.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 지속적인 성장에 의존하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거나 수입이 감소하거나 가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스페인의 군사비 지출은 16세기와 17세기 초반 대부분 동안 총 수입의 75%를 소비했습니다. 모든 페소의 4분의 3이 군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자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스페인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었고 산업을 지원할 수 없었으며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돈이 전쟁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스페인의 힘을 보호하고 제국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힘을 구축할 수 있었던 자원들을 고갈시켰습니다. 스페인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경제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2026년에 이 세 가지 실수를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첫 번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러는 미국이 돈을 찍어내고 전 세계가 이를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은입니다. 이는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노력 없이 얻은 이점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처럼 미국은 생산 능력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로 아웃소싱 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소비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로, 다리, 그리고 수자원 시스템은 모두 수십 년이 되었고 노후화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실제 상품 생산이 아닌 금융과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종이 조각을 거래하여 부를 창출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앱을 만듭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리적인 것을 만드는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산으로 부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두 번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래의 세금 수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미래에 징수될 세금으로 상환될 대출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매년 2에서 3%씩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또한 부채를 상환할 충분한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부채는 36조 5천억 달러입니다. 연간 세수는 약 4조 9천억 달러입니다. 부채는 연간 수입의 7.4배입니다. 부도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스페인의 부채는 연간 수입의 8.5배였습니다. 미국은 스페인의 수준에 매우 근접했습니다. 스페인처럼 미국도 부채의 덫에 갇혔습니다. 현재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연간 1조 2,80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연방 수입의 26%를 차지합니다. 1990년대의 이자 지출은 수입의 14%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18%였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첫 번째 디폴트 이전에 40%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은 오래된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립니다. 의회 예산처는 2034년까지 이자 지출이 수입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 정부는 모든 세수의 절반을 과거 차입금 상환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남는 돈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세 번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8조 달러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브라운 대학교의 전쟁 비용 프로젝트에 따른 수치입니다. 이 금액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더 광범위한 대테러 작전, 그리고 참전 용사 의료비의 장기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80개국에 약 800개의 군사기지를 유지하며 군사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매년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스페인의 75%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막대한 자원 소모입니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쟁은 부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들은 수조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고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했습니다. 800개의 군사기지는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스페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스페인은 미래의 은 인도분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은은 바닥났습니다. 스페인은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6번의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미래의 세수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수 증가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정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디폴트를 선언할 것입니다. 스페인처럼 파산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디폴트를 할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찍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부채는 빌렸을 때보다 훨씬 가치가 낮은 달러로 상환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디폴트입니다. 가치 하락이지만 여전히 디폴트입니다. 채권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채권 보유자들도 손해를 봅니다.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도 역시 손해를 볼 것입니다. 모든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의 사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다른 지출을 초과하는 이자 지불이었습니다. 스페인은 1596년에 세 번째 디폴트 직전인 1590년대에 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자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때 다른 어떤 것에도 돈이 남지 않습니다. 정부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건설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부채 상환에만 매달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에 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자 지불은 이제 단일 연방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쇠퇴에 빠진 정부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채권자들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1580년대와 1590년대에 제노아 은행가들은 스페인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디폴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더 안전한 투자처로 옮겼습니다. 1596년 디폴트가 발생할 무렵에는 대부분의 외국 채권자들이 이미 스페인에 대한 노출을 줄였습니다. 미국도 지금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6,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각했습니다. 일본은 3,100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2021년 이후 외국 중앙은행들은 1조 달러 이상을 매각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피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기축통화 지위 상실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은으로 뒷받침된 스페인 페소는 16세기의 국제무역의 지배적인 통화였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반복적으로 디폴트하면서 페소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1650년대에 이르자 상인들은 무역을 위해 네덜란드 길더나 영국 파운드를 선호했습니다. 페소는 더 이상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달러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준비 통화에서 달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역은 위안화, 유로, 브릭스 통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2028년까지 전 세계 준비 통화의 50% 아래로 떨어지면 네트워크 효과를 잃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하락세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화폐 발행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은 함량이 적은 주화를 발행하여 통화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16세기의 화폐 발행이었습니다. 스페인은 더 싼 주화로 빚을 갚을 수 있었지만 통화에 대한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1640년대에 이르자 스페인 주화는 심하게 평가절하되어 액면가보다 훨씬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미국도 달러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달러의 47%가 지난 4년 동안 인쇄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치 하락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부채 상환이 수입의 절반을 소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은 1600년대 초반에 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때가 되자 제국은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채 상환 기계였습니다. 미국은 지금부터 8년 후인 2034년까지 이 지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가 되면 전체 연방 세수의 절반이 채권 보유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방, 사회보장제도 또는 메디케어를 위한 돈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남는 돈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급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 5가지 경고 신호 모두 스페인에서 붕괴 전에 나타났습니다.
이 5가지 신호 모두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며 시점도 명확합니다. 스페인의 디폴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디폴트는 1557년, 1575년, 1596년, 1607년, 1627년, 그리고 164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약 15년마다 한 번의 디폴트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각 디폴트는 다음 디폴트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각 디폴트는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차입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각 디폴트는 더 많은 부를 파괴했습니다. 미국은 2011년 부채 한도 위기 때 디폴트에 근접했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고 자동 혜택 삭감이 발동되는 2027년에 또 다른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경기 침체가 닥쳐 연간 3조 달러 이상으로 적자가 폭증할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연쇄 위기의 패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시간표를 바탕으로 현대 금융의 속도를 고려하면 미국에는 약 4년에서 8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주요 구조조정이나 사실상 디폴트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스페인은 1557년부터 1647년까지 90년에 걸쳐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세상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보는 도치담배의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금융위기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광섬유 케이블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금융위기는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전개됩니다. 스페인이 90년 걸린 일이 미국에서는 15년에서 20년 걸릴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이미 위기 발생 후 15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스페인은 1550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시점까지 역사상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한한 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대륙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과 부를 혼동하여 파산했습니다.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에 소비했습니다. 스페인을 강력하게 만들었어야 할 은이 오히려 스페인을 파괴했습니다. 쉽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빚은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국은 붕괴했습니다. 1700년 무렵 스페인은 유럽의 보조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1800년 무렵 스페인은 아메리카 제국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1900년 무렵 스페인은 나머지 영토마저 잃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는 무한한 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가 현재 부여하는 특권입니다. 세계가 그 특권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미국은 1620년 스페인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각국이 달러 대신 위안화, 유로 또는 브릭스 통화로 거래할 때 발생할 것입니다. 은이 고갈되기 시작했을 때와 유사할 것입니다. 연간 수입의 7.4배에 달하고 계속 증가하는 부채는 갚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명시적 디폴트가 될 것입니다. 또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사실상 디폴트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정치적으로는 더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 5가지 경고 신호가 모두 동시에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자 지불액이 국방비를 초과합니다. 외국 채권자들이 도피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준비자산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폐 발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 비용은 8년 이내에 수입의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가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다르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달러가 영원히 기축 통화로 남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부채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돈을 무기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경고 신호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달러가 기축 통화 지위를 잃고 가치가 하락할 때 자신들의 부를 40에서 60% 잃게 될 것입니다. 혹은 당신은 그 패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과 미국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달러 이외의 자산으로 자산을 옮기십시오. 금, 부동산 또는 외화를 구입하십시오. 통화가 붕괴될 때 가치를 유지하는 모든 것을 사십시오. 장기 국채에 대한 노출을 줄이십시오. 어떤 경제에서도 가치를 가질 기술을 쌓으십시오. 위기가 모두에게 명백해지기 전에 스스로의 위치를 잡으십시오. 일단 위기가 명백해지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스페인 제국은 붕괴했습니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붕괴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붕괴했습니다. 역사상 모든 기축통화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길더, 파운드, 그리고 페소는
모두 한때 영원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모든 통화가 한때 신뢰받았습니다. 모든 통화는 근본적인 경제가 더 이상 부채를 지탱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붕괴했습니다. 달러도 뒤따를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언제인가입니다. 경고 신호들이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아주 곧 스페인에게는 은이 고갈되었습니다. 미국에게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디폴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실상 디폴트, 인플레이션, 가치 하락, 그리고 붕괴가 발생할 것입니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 패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패턴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